네, 소개를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제 소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시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들 이름이 몇 번 나와서 제가 리얼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아까 저 박현재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95년에 스트리밍 기술을 전 세계 처음으로 발명한 회사입니다. 되게 잘 나가던 회사인데 그 사업 모델을 좀 잘못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WMB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그 코덱인 엠팩 그룹이 출연하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반독점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한 1조 원 정도의 펀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고요. 그 펀드를 가지고 우리가 스트리밍 기술은 개발을 했지만 사업 모델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같다는 반성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인수했던 회사가 한국의 SK텔레콤 자회사였던 와이더렌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그게 2년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리얼 네트워크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도 아까 그 신명기 박사님 말씀하실 때 좀 언급이 됐었던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게임 방송 중계를 하는 것도 제가 좀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삼성 영상사업단 삼성전자에서 게임 사업 기획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에 투니버스에서 게임 방송을 PD하던 분이 같이 전역을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로 게임 중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하면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게 그 뒤로 트위치나 유튜브로 그 전 세계 처음으로 게임 사업 중계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고요. 와이더덴 있을 때는 그 리얼 네트워크스 있을 때는 한국의 SK텔레콤에서 하던 멜론 음악 서비스 그리고 그 멜론 음악 서비스를 가져다가 전 세계 통신사나 미국의 리얼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던 랩소디 랩스터라는 음악 서비스에 K-팝을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되고 멜론 역시 지금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 밀리고 있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한국에서 세계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사업 모델을 못 지키고 잘 안 되는 경험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얼마 전까지 티빙에서 그 OTT 사업을 총괄을 했는데 이 OTT 서비스 역시 잘 아시는 대로 그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다가는 다시 한번 그 글로벌 플랫폼한테 이 사업 기회를 뺏기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얘기는 마지막 발표기도 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까 싶고요. 그 산업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OTT라는 것은 기술과 플랫폼 못지않게 이 컨텐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K 컨텐츠, 그래서 K OTT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 구도나 그 사업 전략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과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기의 한국 OTT가 출발할 때 어떤 그림이었는지는 아까 박연자 교수님이 또 그 뒤로 IPTV가 출연하면서 어떤 식으로 한국 인터넷 그 비디오 방송이 발전을 했는지는 김선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쟁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G, 3G, 4G가 나오면서 모바일 그리고 90년대 말에 전 세계 처음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그 보급률 90%를 넘어가면서 비디오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많은 기업들이 백가정명식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규제산업, 국가별 규제산업으로 꼽자면 방송하고 통신사업이 있는데요. 2017년에 일대 사건이 생깁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2017년에 진출을 하면서 방송이 국가 간의 규제 사업이다라는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 방송업계 그리고 한국 인터넷 OTT 업계는 글로벌 업체들과 직접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은 한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내면서 그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는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OTT를 다 쓰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투자 문제, 적자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이 성장을 하거나 국내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통폐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하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웨이브가 합병에 지금 돌입해 있고요. KT에서 가지고 계시던 시즌이라는 OTT도 이미 2023년에 티빙과 합병이 됐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23일에서 29일 요 주가 대한민국 역사, 이 방송 역사, 콘텐츠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주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190개국에 3억 2천만 명이 시청을 하는 그 가족들까지 치면 거의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플랫폼에서 미국 전 세계 할 거 없이 K 콘텐츠 2개가 영화 부문과 TV 시리즈 부문을 석권했던 주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앞으로 이런 그림을 더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단지 이제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제작은 한국 제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 TV 시리즈의 소유권은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플랫폼도 넷플릭스고요. 심지어 K-pop 데모나터스는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제미 교포들, 캐나다 교포들이 많이 활약을 해서 만든 콘텐츠지만 제작은 소니가 그리고 소유권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진다라는 점에서는 가슴이 뿌듯하지만 이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는 뭘 했는가 생각해보면 좀 답답한 슬라이드이기도 합니다. K 콘텐츠는 뭐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 넷플릭스 순위를 공식적으로 집계를 안 해주지만 그 넷플릭스를 트래킹하면서 순위 발표를 하는 플렉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헐리우드 콘텐츠 이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K 콘텐츠입니다. 뭐 영국 콘텐츠, 스페인 콘텐츠가 2, 3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 콘텐츠가 2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방송, 인터넷 방송, OTT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나 디즈니한테 물려서 자체 OTT가 다 망했거나 사라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 자체 콘텐츠로 경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시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다소 위기 상황에 있지만 잘하면 다시 K 콘텐츠를 K OTT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콘텐츠에 관해서 깊게 얘기하는 발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콘텐츠보다는 그 플랫폼이나 기술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래도 OTT를 얘기를 하려면 K 콘텐츠가 왜 잘 됐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계속 얘기를 이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하는 그런 한국적인 스토리. 근데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공감이 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문화,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두 팬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그냥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팬덤이 형성이 돼서 밀어주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또 두 가지 재밌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OTT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K 콘텐츠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 본사가 있는 MBC의 그 방송 담당자가 아무리 K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고 해도 K 콘텐츠를 자기네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인종적인 그 다름이 있고요. 뭐 문화를 차별한다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 낯섦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미국의 중앙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역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KBS나 MBC, SBS에서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걷어낸 것이 추천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이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나 제가 스릴러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스페인 스릴러, 한국 스릴러, 일본 스릴러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차별 없이 추천해 주는 게 추천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한국 콘텐츠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었고 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국가별로 규제 사업으로 취급되던 방송이 거대 글로벌 플랫폼으로 아무 그 제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각국의 서로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TT가 성장 사업이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국내만 보자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OTT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수익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M&A 같은 수단을 통해서 대형화, 스케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머릿수로는 고객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한테 돈을 더 쥐어짜내는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정 공유를 못하게 한다든지 광고를 보여줄 테니까 요금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와서 돈을 내고 보라든지 하는 이제 두 가지 수단으로 사업 모델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신명기 박사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만 스포츠 중계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로 비용도 줄이고 고객의 관심도 더 끌어들이는 식의 새로운 사업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BTS 공연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11월에 넷플릭스가 그 마이크 타이슨 복귀 경기를 전 세계 스트리밍으로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합니다. 그 예상하지 못하게 전 세계에서 6,50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넷플릭스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밴드위스를 확보를 못하고 중계를 하다가 서비스가 끊기고 방송이 안 되는 사태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BTS 공연할 때 바짝 얼어서 엄청나게 밴드위스에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800만 정도 동접자가 들어와서 넷플릭스에서 내부적으로 실망을 좀 했다. 1억 명을 넘기면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의외로 BTS가 1,800만이 절대 적은 건 아닙니다만 넷플릭스가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작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6,500만에서 1억 명 정도가 라이브 스트림을 4K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이 현재 글로벌 플랫폼의 그 어댑티브 스트리밍 수준입니다. AI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AI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싸게 제작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쇼폼 같은 컨텐츠 요즘 AI가 만들었는데 저희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쇼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쇼폼을 돈 내고 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롱폼을 안 보는 사람들을 쇼폼을 통해서 롱폼을 보도록 끌어들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넷플릭스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 지금 가시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 드라마 같은 것들이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한국에 한 5,000개 있고 미국에 한 5,000개 정도 있으면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AI가 만들어내는 쇼폼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5,000개 만개 게임이 아니라 1억 개냐 10억 개 게임을 하게 됩니다. 3초에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게 그 AI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핵심적으로 중요해지는 기술은 다시 한번 알고리즘 추천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서 AI 시대에 더 좋은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추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 것인가에 현재 모든 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OTT를 보고 있고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한국의 OTT 업체들은 현재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IPTV 사업이 정체 상태이고 OTT 사업은 떠오르는 스타여야 되는데 OTT 사업조차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2017년부터 생겼다고 말씀드렸던 글로벌화입니다. 한국 콘텐츠를 옛날처럼 한국 사람들만 보게 만들어서 한국 방송국에서 틀고 그걸 OTT가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했다면 없었을 문제인데, 한국 콘텐츠가 지나치게 인기를 끄는 바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제작비가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드라마,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전 세계에 한국 콘텐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 높은 콘텐츠, 하지만 비싼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 중간에 유통을 담당할 OTT가 글로벌 OTT 몇 개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증가했는데 그 제작비를 뒷받침해줄 만큼 글로벌 유통이 안 되고 있고, 국내에서 국내만 시청자만 상대로 하는 방송이나 OTT들은 그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결국은 드라마 제작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은 K 콘텐츠가 히트를 하고 전 세계에서 K 콘텐츠를 많이 찾으면 더 많이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이 인더스트리를 들어와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 쪽에 지금 바틀렉이 생기는 바람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몇 개 글로벌 OTT를 제외하면 한국 콘텐츠에 그 많은 제작비를 줄 만한 회사가 없는 것이 현재 단기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기술 과제 몇 가지 말씀 빨리 드리면, 그 제작 쪽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제작비를 낮출 것인가, 더 재미있고 창의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AI 콘텐츠가 수억 개, 수십억 개를 만들게 되면 추천 알고리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아까 김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UI, UX도 현재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런 게 UI야 라고 만들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 업체만의 혹은 넷플릭스보다 더 쓰기 편한 UI, UX를 만들어낼 것인가. 더군다나 이 사이트에서, 이 포털에서 다뤄야 될 컨텐츠가 수억 개에 달할지도 모른다라는 시대가 됐을 때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잘 고객들에게 보여지게 만들 것인가 하는 UI, UX 관련 기술도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아까 1억 명 넘는 동시 시청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업이 태동을 했고 그 사업들이 많이 해외 진출을 했고, 말씀 제가 드리면 왜 그런 사업이 왜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모든 백엔드를 한 나라에 두고 오로지 앱과 고객 DB 그리고 CDN 정도만 현지화하는 그런 형태의 그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이 아직 구현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도 현재 몇백만 명의 동시 접속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OTT들의 한계입니다. 이걸 넷플릭스처럼 1억 명이 볼 수 있을 만한 트래픽 컨트롤,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시간 내에 말씀드리고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인데, 앞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KOTT의 운명이자 숙제는 글로벌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글로벌화를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난제 그리고 사업적인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